저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제목을 아까는 완벽을 이루셨는데 저는 공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공은 엄청 크다. 근데 몹시 가혹하다. 이런 평가로 이제 유명하죠. 그러니까 가혹하다라는 평가를 보면 주로 이제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군현제, 그 유명한 군현제, 농병일치, 뭐 도량령 통일, 뭐 이런 것들은 그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동양 정치, 조선까지 와서 최근까지도 그 조선 말기까지도 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사람이니 공이 크죠. 근데 가혹하다는 평가는 대부분 백성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혹하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혹독한 형벌과 감시체제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이제 사마천이 쓴 거를 열거를 하자면 뭐 5집, 10집을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연좌 책임지고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심지어 허리를 잘라버려요. 허리를 잘라버리고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으로 전쟁에서 적의 머리를 자른 것 같은 포상. 그 얘기는 최고의 포상을 내리거든요. 게다가 상업이나 공업을 하거나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바로 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에도 이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그 가혹하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독특했던 지점이 이 진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사마천에도 나오지만 전국책에도 계속 나오고 후대에 뭐 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자 진나라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았고 산에 도적도 없었고 집집마다 풍족했고 사람들마다 마음이 넉넉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표현이면 요즘도 좀 쉽지 않은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떨어졌지도 안 죽는다거나 아니면 도둑이 없었다라는 거는 형벌이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사마천의 표현은 대열,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고 인족, 사람들이 아주 만족했다까지의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의 공포 정치에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였을까? 뭐 이런 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상황의 정치를 살펴보면 상황이 제일 먼저 효공한테 유세했을 때 효공이 바란 건 딱 하나입니다. 부국강령. 자기는 태평성대니 왕돈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진나라가 최강국이 되는 걸 보고 싶다. 이 요구를 하나 하죠. 이때 이제 상황은 시선을 진나라 내부로 돌립니다. 당시 유세가들, 그 종행가들이 다 나라 밖으로만 돌던 거랑 다르게 이 상황은 이 진나라 하나를 바꿔서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비전을 세우죠. 뭐 내부의 체질을 바꿔야 강국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꾸려고 하는 내부의 체질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백성의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국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얼마나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느냐 이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국시대에 이 기본적인 거 생업에 몰두하고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에 몰두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국시대 자체가 서로 이제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황에 보기에 세상은 이미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힘과 부를 좀먹는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이 법들은 특히 백성을 향한 그 법들은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을 통제하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신고 안 하면 허리를 자르겠다라고 했던 것도 김원중 선생님은 범법자라고 이게 그 해석을 하셨는데 원문을 보면 간사를 써요. 그러니까 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허리를 자르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잔인해 보였던 법령들도 사실은
작은 속임수라도 다 찾아내서 반드시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그 상벌을 그 판비자도 법가들의 그 특징인데 상벌을 투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도 굉장히 투명하게 하죠. 그전에는 이제 사적 친분으로 아니면 신분으로 권세로 이렇게 포상을 받았다면 상황은 철저하게 군공에 따라서 군공에 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그 벼슬을 내리고 귀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 법을 그 전국직의 유형이 아예 공평무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평무사한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 본보기, 유명한 본보기 있죠. 그 태자가 죄를 지으니 태자의 스승인, 태자를 벌할 수는 없으니까 태자의 스승의 목을 자르고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벌을 내리는데요. 당시에는 귀족의 몸에 그 신체에 형벌을 내리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태자의 스승한테 이게 내렸다라는 거는 그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감히 법을 어길 생각이거나 간사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낼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사마천이 말했던 그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 그 상태는 딱 10년 그런 법이 진행되고 1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그 법령을 몸에 익힌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진나라의 길거리 풍경이 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백성들이 일상에서 이제 속이거나 빼앗는 이런 풍경들이 어쨌든 사라졌다는 거죠. 공포에 의한 것이든 길들여진 것이든 어쨌든 이 전국시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그다음에 풍속의 질서가 생겼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준 표현대로.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 상황의 평가는 아시다시피 좋지 않죠.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이 쉽지 이렇게 풍경을 바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행동, 몸에 밴 행동의 습관, 그 머리에 생각하는 사유의 길, 이걸 이제 다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그 어렵다라는 거 상황을 해냈죠. 그리고 상황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의 개혁이 시작되고 한 20년쯤 지난 후에 진나라의 은자, 항상 이제 은자가 나타나서 이제 깨우침을 주죠. 은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찾아오는데 상황을 찾아와서 유세할 때 상황이 조량한테 제일 먼저 제일공으로 자랑하는 게 자기가 풍속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 사람들은 부자의 그 순서도 없고 남녀 구별도 없고 분수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걸 다 바꿔서 위나라와 같은 문화국을 만들었다라면서 그걸 최고의 공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정복쌤이 백리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백리에는 사실은 진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상이었고 진나라 그 목공을 태자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제가 그 백리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조량은 얘기하죠. 예상하시다시피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떡 옛날에도 유명이긴 한데 만만의 풍떡 이러면서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왜? 너한테는 덕이 없기 때문에. 백리안은 덕정을 펼쳤지만 너의 정치에는 덕이 없다. 그러면서 덕이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의 행동이 전혀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의 법의 핵심,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한 법의 핵심은 분수를 지키고 그 간사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의 행동이 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어떠냐면 상황이 처음 일개 유세가로 효공한테 유세할 때 왕의 최측근인 경감의 추천을 받거든요. 이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라인을 탄 거예요. 그래서 백리에 같은 경우는 초나라에서 소를 치면서 그 소 치는 일을 잘해서 진나라 목공 귀에 들어가서 등용이 된 반면에 이 상황은 라인을 타고서 이제 초고속으로 올라갔으니 이거는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절정은 그 위나라 전쟁에서 친구를 속이고 승리를 얻은 건데요. 이제
진나라가 당시 위나라하고 하사 땅을 놓고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위나라 출신이거든요. 상황이 장군으로 나가고 위나라에서도 장관이 나왔는데 위나라의 장군 이 위나라 장군 공자 앙인데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 친구를 우리 친구인데 술이나 무슨 전쟁이야, 전쟁 그만두자라고 해서 불러내놓고는 군사를 매복해놓고 사로잡은 후에 그 하사 땅을 차지할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간사함의 뭐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속임수랑 배신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절대로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로 말한 건 상황의 공이 크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재상으로서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재상이라는 자리에서 공을 세운 건데 재상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임금은 무의지치를 실행해서 덕으로서 이제 교화를 시키고 실제로 백성을 위한 정치, 부지런히 그 일에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은 재상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황은 자기 정치가 아니라 그 백성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상으로서의 본분이 아닙니다. 특히 상황이 실시한 것들은 아까 길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민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업도 금지하고 이동도 금지하고 그리고 독서도 금지하고 유세도 금지하는 게 모두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백성들을 노동력 아니면 그 전투력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과 부도 결국은 임금을 위해 궁궐을 짓는 데 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행적은 왕한테 아부해서 권세를 얻으려는 장사치 아까 그 보순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익을 얻으려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상의 공적이 아니다. 장사치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그런 얘기가 숨겨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량은 상황이 이루어왔다는 풍속의 변화가 진정한 교화가 아니다. 이거는 한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황의 개혁은 자타공인 힘과 공포죠.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라는 건 일종의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의 순박함이 되살아났을 때 가능한 건데 상황의 정치에 있어서 이 길거리 풍경은 순박함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근데 힘에 의한 굴복은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굽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원함과 앙심만 품고 있는데 원함과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순박함을 되살린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공자건이라는 사람인데요. 공자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코를 베이는 벌을 받습니다. 이 공자건이 코를 베이는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이 10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원함만 키우고 호시탐탐 상황한테 복수할 기회만 봅니다. 하나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의 법은 상황의 힘과 공포는 그 공자건의 마음자리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교화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량이 그 다녀가고 5개월 후, 그러니까 이 그 상황이 끝이 보이는 순간 문제가 찾아왔던 거죠. 조량이 다녀가고 5개월 후 진짜로 진효공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공자건은 상황을 모함해서 이제 반란죄로 이제 거열형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공으로 치면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이 세세한 거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이 같다라든지 진나라가 통일한 거는 상황의 공은 역대급이고 상황의 죽음도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을 공평무사하게 집행을 하는 그 와중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 책에 보면 유양이 진나라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뭐 사마천도 뭐 진나라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훗날 역사가들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덕이란 저량이 말했던 덕이 뭘까 그리고 덕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 도의에 맞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은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도의에 맞게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지, 아무리 성과가 커도 그게 도의에 맞게 일어나지 않으면 냉소를 보낼 뿐이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라는 거는, 이건 알쓸신잡에서 들은 얘기네요. 변화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큰 동감을 했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마음에서 어떤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 그 변화라는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혁은 공이 없어도 곤란하지만 덕이 없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죽은 직후 소진이 남겼다는 그 얘기는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이제 직후에 소진이 해문왕에게 유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령이 완비되어 있었으나 백성들은 오히려 간사해져 정령이 번잡해질수록 더욱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제도는 남아있었지만 상황이 이뤘던 그 태평성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든탑이 너무 쉽게 무너진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법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철학이라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의 개혁도 상황처럼 그렇게 공은 이뤘지만 덕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이것이 상황의 공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황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